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랑구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마지막 과정인 푸른 중랑구를 위한 환경교육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자연의번 연구소 박선아입니다. 네, 옆에 자연의번 연구소 오창길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창길입니다. 네, 그동안 중랑 국민들께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사계절 자연빙고,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 녹색 소비 등 다양한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로 제출해 주신 중랑구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과 중랑구에 바라가는 여러 제안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랑구 맑은환경과 라딘실 주무관님과 자연의번 연구소 오창길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의번 연구소 오창길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지도안을 바탕으로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넘겨서 저희 오창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창길입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내주신 과제, 아마 지도안 같은데요. 그 지도안 내용들을 좀 검토해 봤고, 제가 제안하는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마 사전에 자료를 좀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 PPT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계시죠? 오늘 출석 체크는 안 하시나요? 우리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서 여기 유튜브에서는 안 하고. 네, 아니 저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보니까 백꽃노정 김정숙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김만희 선생님 들어왔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한 25년 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쭉 했었는데,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실행을 해보기도 하고, 집필 활동도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오늘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의 방향,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 좀 유의점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 지도안들을 좀 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또 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주로 이제 수업안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프로그램이라는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요. 수업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좀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환경학교가 아마 17분 정도가 지금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출석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비대면이지만 토론과 질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과제 제출은 개인별로 작성한 지도안 작성은 평이했지만 간단하게 개요 중심으로 작성한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앞으로 조금만 멘토링을 좀 한다고 그러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입니다. 몇 가지를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좀 소개해 드린다고 그러면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좀 작성을 안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 부합되는지, 그래서 환경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정의, 환경교육의 정의, 그 다음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교육 계획. 중랑구는 지금 환경교육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실 것 같은데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는 환경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매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 상위 계획과의 방향, 체계, 또 핵심 과제 이런 부분들이 정합하는지 맞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환경 현안, 우리가 중남구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중남구에는 하천이 일단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봉화산이라든가 이런 공원 녹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하천, 공원 등에 대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창의성을 반영해서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경교육 시설이 중랑구에도 있을 텐데요. 이런 환경교육 시설과 기관, 공간의 조성과 프로그램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센터가 중랑구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런 중랑구에 있는 녹지, 공원, 또 산지, 그 다음에 환경교육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저희가 이제 중랑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아마 앞으로 개발할 것 같은데 서울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민간단체, 전문가, 학계와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 방향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선생님들의 지도안이라든가 그동안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아니면 중랑구에서 또 생각한 것들도 있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안 준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오늘 과제 제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요. 이 과제 제출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수업안이라고 하죠. 지도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승전결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번에 미세먼지를 부탁해, 바다로 간 플라스틱, 사계자연병고 이런 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4차 시나 8차 시로 이뤘을 때 한 차 시는 지도안이 되겠죠. 한 차 시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수업안을 준비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해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지. 그 다음에 형식의 적절성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수업과 다음 수업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차 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정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한 차시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는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도입과 전개와 정리라고 우리는 3단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도입에서는 동기유발이고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본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활동은 뭐냐면 도입과 전개에서 이야기했던 수업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들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도입에서 여기 제가 좀 써놨긴 했는데 그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거를 우리는 동기유발이라고 하거든요. 동기유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미세먼지보다 선생님들이 생태 쪽을 많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가을의 열매예요. 지금 가을이죠. 감이랑 우리 사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달려 있는데요. 열매 수업을 한다 그러면 도입에서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채팅방에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을의 열매에서 수업을 할 때 동기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보물상자, 그러니까 박스 형태의 보물상자를 가져가서 천으로 가려놓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상자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가을 열매 자연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손을 집어넣으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열매를 오늘 수업할 건데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을 열매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오늘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 바로 이 보물상자를 선생님이 오늘 가져왔어요. 이 보물상자에 손을 한번 넣어볼 친구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오겠죠. 저 같으면은 약간 몸을 비비고 있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선생님 속을 좀 썩였는데요. 그런 친구들 딱 데리고 나와서 손을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밤도 있고 감도 있고 솔방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느낌이 좋은 걸 하나 뽑아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울퉁불퉁하면서도 겉이 미끈한 모가 딱 꺼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마이삭 때문에 우리 모가 많이 떨어진 걸 제가 봤는데요. 모가 딱 꺼내요. 아, 이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는 배요, 사과요, 막 그러겠죠. 근데 어떤 친구가 모가예요. 저는 엄마가 차 안에다 아니면 집에다 이거 모가를 이렇게 놔둔 거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열매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모가와 같은 가을의 열매. 따라해 보세요. 가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동기유발이라고 하는데요.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참가자들의 오늘 무슨 공부할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근데 이것이 2차시, 3차시, 3주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가을의 열매도 1차시에서 해야 될 내용과 2차시, 3차시의 내용들을 달리 준비를 해야 돼서 상호 연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구와 교재입니다. 선생님들의 지도안을 보니까 활용 교구라고 해서 뭐 빙고 게임판, 생태 발자국판, 그 다음에 큰 보자기 아니면 손수건 이런 걸 많이 들으셨는데요. 선생님들 맞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환경교육 특히 수업 생태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교구가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교구. 자, 우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교재와 교구가 필요한데 이번에 좀 많이 나눠드렸죠.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경우는요. 자연해설가 같은 경우는 환경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복장도 교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의 정확성과 과학성입니다. 선생님들 과학을 좋아하세요? 환경을 좋아하시니까 과학 공부도 좋아하실 텐데요. 어떤 해설이나 환경 수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론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이 어떤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어떤 대화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참가자들의 이해는 더 확실하겠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학생 발달 수준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우리가 수업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이고요. 일반 우리가 성인이라든가 대상이 학생을 벗어난다 그러면 참가자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는 보통 중랑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환경학습을 하면 초중학생들을 주로 많이 유초중 학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6학년하고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능력이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어떤 학력,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열매 수업을 하더라도 유치원 학생들한테 하는 것과 초등학교 6학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인한테 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 사람의 학습 수준, 그 다음에 정보량,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런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약에 혹시 학교에 그 출장 수업을 많이 가시거나 기획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적극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라고 권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5 교육과정, 개정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째가 학습 내용의 적절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에서 특히 정리는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거나 학습한 내용들, 준비물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는 수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쪽지 시험 같은 거 보셨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전엔 쪽지 시험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형성평가라고 해요. 내가 1 더하기 1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이나 퀴즈 같은 걸로 확인을 한다든가 워크시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정리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도입과 전개에서 가르쳤던 가을 열매를 우리 가을 열매 5가지를 할 수 있다, 오늘. 숲속에서 발견된 소나무, 솔방울도 있을 것이고 잣도 있을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특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런 약간 그동안에 했었던 환경교육보다는 뭔가 다른, 결이 다른, 여기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방향들이나 환경교육의 새로운 어떤 가치나 지향성들을 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을 가시면 성인이건 학생들이건 간에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교육학에서는 라포라고 해요. 참가자들을 우리가 처음 만난다? 아니면 우리가 매달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로 대화를 푸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도라에몽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라바 좋아하겠죠? 그런 우리 손수건이나 뭘 가져와서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금세 애들이 나와 비슷한 관심이 있구나.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호감을 가져요. 자, 선생님들하고 저는 출발은 비슷해요. 지금 하는 일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어떨 때는 마음속에 벽을 치고 있거나 잘 하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제3자적인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요즘에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강사의 말투와 표정. 그래서 강사의 목소리, 표정, 시선,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분들은 말소리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빨라서 호흡이 잘 안 들린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시선을 너무 고정해서 보고 있는, 저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대본도 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야외라 하더라도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내가 정해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수업을 하면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저의 수업을 잘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친구 수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중과 이완,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이 들어간 이런 적절한 배치가 수업에 없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저 선생님 수업 너무 졸려, 우리 수학 선생님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이거 뭐예요? 강사의 말투, 교사의 말투와 표정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려면, 저도 이번에 유튜브 방송 제 걸 보니까 실망스러웠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강의 시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약간 긴장을 해서, 선생님들 실제 강의하는 거 집에서 한번 녹화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녹화를 해보시면 자기 언어의 습관, 표정 다 드러납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요. 제가 하고 있는 좋은 점도 볼 수 있지만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안을 내셨는데, 수업안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흐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중랑구 환경교육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뒷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가지고 계신 자료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중랑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저는 선생님들 17분의 지도를 안을 보니까 운영 장소, 프로그램 내용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프로그램 이름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도안의 제목, 그러니까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은 주제, 내용, 목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과제를 제출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주제, 아니면 목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통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낸 주제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무작위로 한 거라서 그런데 생태 발전국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로 중랑천, 또 중랑숲, 봉수대공원, 봉화산, 용마산, 지역문화 중에서 먹골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옹기테마공원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옹기테마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안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재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중랑구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인데요. 생태. 우리는 자연 생태 프로그램, 환경 생태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특히 민간에서는 생태 프로그램, 생태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영어권에서는 그걸 네이처 스타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 교육이 역사가 한 150년이라고 본다 그러면 처음에 모든 교육은 네이처 스타디였어요. 근데 1950년대 넘어가면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공해 문제가 생기면서 환경 교과서가 9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 한국에서는 가을의 열매, 하천의 변화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과학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환경 교과가 있다는 걸 선생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공예교육이라고 해요. 공예교육. 그 다음에 72년도에 있었던 그 인간 환경 선언, 스톡홀름이라고, 가보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스웨덴의 도시인데 거기에 세계 지방, 세계 각국의 정부의 대표들, 정상은 아닙니다. 각국 환경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환경 선언을 해요.
어느 날 했습니까? 6월 5일 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200개국의 유엔 우리 가입국들이 그날을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72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구가 위험하다,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그때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은 환경교육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20년 뒤에 똑같은 날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92년 6월 5일 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지구 정상회의, 리우회의라고도 하죠. 92년 6월 첫째 주에 모였어요. 20년 기념으로. 그래서 모여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대통령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국무총리가 하고 어떤 데는 대통령이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7가지 선언합니다. 사막화, 뭐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당사구총회 92년 6월 5일 날 우리가 만든 협약이에요. 근데 그걸 가입 안 하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지금 환경교육 역사를 우리 환경 문제의 발달하고 좀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92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지속가능성 얘기하면서 이제 환경교육이 조금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그때는 기후변화는 말 잘 안 썼죠. 지구온난화 얘기했고 200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야, 기후변화 너무 낭만적이야. 지구온난화 따뜻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해. 연료비 안 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기후변화란 말, 지구온난화란 말보다 무슨 얘기를 더 쓰자. 5월 달에 사설에서 그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지만 기후위기다. 크라이시스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거를 세계 각국의 언론이 받아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전부터 나왔지만 그때부터 얘기되는 게 기후변화 교육이에요. 근데 중랑구 이야기를 할 때 네이처 스타디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 교육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곤충 이야기 해줘도 되고 식물 이야기 해도 되고 뭐 열매 해도 좋은데 그거를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환경재난. 이번에 우리 태풍 보셨죠? 우리 생존이 불가능해요. 코로나19. 이거 뭐예요? 그동안 우리 1000명이 모여 살던 도시에 10만 명이 모여 사니까 조금만 아파도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선아 부장님한테 제가 옮아요. 감기가.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는 10km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전염이 되니까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전염병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과 좀 연결시켜. 선생님들은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 다음 활동 유형을 보니까 뭐 만들기, 관찰, 놀이,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제가 중랑구에 만약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발자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목적은 생태, 환경, 이용과 보존.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혼자서 한번 적어본 건데, 프로그램의 기준은 어떤 하천, 산지. 주로 선생님들은 봉화산이나 망우산, 중랑숲, 중랑공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인문학, 문화에 대한 거는 좀 프로그램 적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천, 산지를 기준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겠다. 실내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또 찾아가는 수업이나 활동지 같은 것들, 읽기 자료를 첨부하는 이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주고요. 대주자는 제가 원래 중랑천으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중랑구의 상징이니까. 물론 중랑구에만 흐르는 건 아니지만 중랑구 하면 저는 중랑천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중랑천 프로그램 많이 설계할 줄 알고 제가 봤는데 이상하게 봉화산, 용마산,
봉수대공원, 중랑숲 이런 게 오히려 더 훨씬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중랑천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서울의 하천은 어때요? 친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생태학습을 하기에 지금 자연형 하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사무실이 아마 한강에서 2, 3km도 안 떨어지고 1km? 정말 가까운, 전에 사무실은 바로 걸어가면, 점심 먹고 걸어가면 한강이 보이는데 다 뛰어다니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밖에 없어요. 걸어 다니거나. 이게 뭐예요? 물을 만질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도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랑구에서 환경교육을 한다면 이런 공간들을 꼭 확보해야 된다. 하천을 친수할 수 있는 공간. 근데 뜀박질하거나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태공원들을 좀 설계를 해서 지금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다음에 소주제 보면 하천, 식물, 조류, 생태놀이, 중랑천과 사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일단 공원, 녹지, 요런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식물 중심으로 해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류.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최근에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 특히 생태교육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탐조교육이더라고요. 버드워치, 조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려고 가져왔고, 또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들 지도안의 50%가 놀이, 또 빙고를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빙고 교육을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중점 교육 대상은 이제 지도자들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이제 유형을 선생님들이 이걸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형. 자,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한번 집에 계시더라도 관찰, 분류, 표현, 실험 실습, 토론, 놀이 이런 것들이 학습 유형을 골고루 배치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놀이만 한다든가 너무 관찰만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소재는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물, 조류, 곤충, 문화, 자연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도 생태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물론 우리가 겨울보다는 보면은 학생들을 한다 그러면 방학 때는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스페셜 프로그램이 아니면. 근데 앞으로 중랑천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할 수 있겠죠. 겨울 프로그램도. 저는 이제 겨울 프로그램 중에서는 보면 우리가 탐조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분석표를 한번 선생님들은 이런 표를 먼저 만들고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를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제나 프로그램, 교육 대상, 유형, 교수 학습 방법을 내가 뭐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아, 나는 숲 할 거야. 나는 하천 할 거야. 나는 먹거리를 가지고 할래. 우리 중랑구에도 도시농업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텃밭? 그걸 연결을 하는. 기후변화랑 먹거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 강사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자신 있는 프로그램 5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내놔도.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상이에요. 지금은 너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아, 중고등학생도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희도 이번에 중등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생애 주기별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유아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성별 또 감안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 감안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미세먼지 프로그램이라도 1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인을 위한 미세먼지 프로그램,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드러날 수 있죠. 그 다음 유형은 실내나 실외, 또 실내와 연계,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교구를 활용해서 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 교구를 활용해서 보통 이렇게 판넬이 있거나 어떤 부착용이 있잖아요. 센터가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노원 에코센터 가보셨어요? 중랑천 환경센터? 제가 중랑천 환경센터는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거기 운영위원도 해보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물의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2층에 보니까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전 센터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비와코라고 일본에 엄청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 학습관에 이런 전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벤치메이킹 할 때 참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는 뭐냐? 아까처럼 8차시를 한다든가 16차시를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이런 큰 수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연계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관찰 수업, 인식 증진한 수업. 그래서 단순히 어떤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 넘어간다 그러면 그 토론하는 수업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조사를 하는 수업들,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30분 만에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개발, 개요도를. 이거는 전에 있던 프로그램에서 약간 말을 바꾼 거기 때문에 30분에 했지만, 제가 만약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토픽이 있어야 돼요, 주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떠올라서 제가, 이게 완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오전에 잠깐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처음에는 일단은 중랑천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 하천이 무엇인가? 강의.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천을 느끼기 위해서 오감 하천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80%가. 20%는 없죠. 그냥 걸어다니면서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자연경. 그 다음에 이러니까 그 중랑천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감하천이라는 걸 놓고 또 중랑천 사용설명서. 우리 냉장고 사면 사용설명서 있잖아요. 중랑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사용설명서. 그래서 중랑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흙길 소리 탐방. 이거는 새벽이나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그 중랑천과 사람이란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중랑천 토론회 어때요? 중랑천의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토론회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면요, 다들 이렇게 뭐 식물 나무 목걸이 만들고 빙고만 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점점 수준이 해서 인식 증진까지 가려면 토론과 이런 뭔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신문고 어떤가요? 신문고. 그래서 내가 중랑천을 다시 이번에 뭐랄까 하천을 다시 만든다. 시민공원을. 그러면 우리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하천을 많이 봤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우리나라 하천 같은 데도 있고, 최근에는 야, 직강화된 저런 인공하천보다 자연형 하천으로 많이 복귀를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빙고, 제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빙고에 대한 거를 많이 쓰였길래 토픽으로 자연빙고도 하나 놓습니다. 그것만 놓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빙고 올림픽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짧게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보고 정리를 해본 거고, 실제로는 한강 하구 쪽에, 지금 선생님들은 한강의 지천이고요. 한강 하구 쪽에 그 고양 대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마 이제 마포에서 은평 넘어가면 바로 고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양대교, 방화대교 지나자마자 있는 우리 습지를 대덕습지라고 하거든요. 이 하천을 어떻게 프로그램할지 제가 고양시에 한번 개발을 해준 적이, 제안을 그냥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개발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랑구, 중랑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개발의 기본 방향.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남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구성, 주제 선정, 뭐, 중랑천의 현황, 식생, 그다음에 조류,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개요도, 이런 거까지 다 개발을 해서 우리 같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그럼 20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들은 이쪽은 한강하고라서 기수지역이라고 담수와 염수가 많네, 해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때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강에 사는 생물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수지역에서는 뭐 갯벌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하천에 사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주제는 한강하고 저는 이렇게 뽑았고, 그 다음에 소주제는 습지의 이해, 염생식물, 물새, 저서생물, 습지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넣기도 했고요. 중점 교육 대상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우리가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유형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기수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염생식물, 하구문화,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쓰레기들이 하천에서 많이 발견되나요? 이번에 바다로 간 플라스틱도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우리 친구들, 물범이나 저새가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매트릭스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자원조사. 아까 얘기했던 식물이나 동물, 곤충들에 대한 조사들 해야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랑형 환경교육은 무엇일까? 중랑구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입니까? 중랑천이요? 좋습니다. 자연사 환경이 좋아요. 쾌적하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생태교육에 전문가가 많아. 어쨌든 이런 특성화 전략들을 좀 우리가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여기에 보면 아까 이거를 좀 수정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하구와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한강하고 마포도 제가 지금 머무르는 공간 마포인데요. 마포에 보면 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라 하냐?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밤섬이라고 들어보셨죠? 70년대 우리 한강 개발 사업 하면서 터뜨렸어요. 사라지게. 사람은 이주시키고. 근데 밤섬 보존회가 마포에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서 고사도 지내고 밤섬을 가꾸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자원봉사 하는데요. 이런 하구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습지식물, 또 물새, 저서생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목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개요, 활동 목표, 그 다음에 구성의 특징, 이거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할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저서생물, 하구와 사람, 물새, 습지식물까지 이렇게 20개를, 그죠? 선생님들 어때요? 이거 프로그램 보고 싶으세요? 다 오늘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를 만나면 제가 뭐 소개를 시킬 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그 선생님들과 대덕 생태공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좀 프로그램을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지금 간 게 파일이 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탐조교육 프로그램의 실제라는 게 아마 갔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탐조교육 선생님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니까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야조회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탐조를 하면은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25가지가 있죠. 새 모이대 관찰하기도 있고 오리 카운팅하기도 있고 맹금류 관찰하기도 있고 목욕하는 거 관찰하는 것도 있고 서식환경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를 주제로 해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계절별, 대상별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또 매트릭스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이제 조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한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식물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디하면서 중랑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랑구랑 좀 관련된 것만. 우리 봉화산이라든가 중랑숲이 있으니까 지적임 지도, 그러니까 버드 싱이라고 하죠. 버드 싱. 새가 지적이는 걸 우리가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탐조에서 주로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탐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들어도 이거 언제 하느냐? 번식기 4,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합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서 새벽에 해야 돼요. 새들은 5시 정도면 다 일어나요. 선생님들은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사람들도 뭐 4시, 5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지만 새들이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 소리를 듣기 위해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쌍 관찰하기. 암수를 관찰하면 재밌습니다. 암수 구별하는 되는 새가 있고요. 구별되지 않는 새가 있어요. 물 한 잔만 좀 먹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겠죠? 그 다음에 새끼 기르기. 이거 많이 하는 거죠. 탐조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참새. 자, 참새의 어미와 새끼를 구별해보는 수업을 많이 해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수를 구별해보. 어떻게 알아? 참새 암수를. 암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귈 때는 그게 딱 보여요. 순놈이 구애 활동을 해요. 가끔 맛있는 걸 갖다 줘요. 우리 남자들이 커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갖다가 막 갖다 줘요. 먹을 거를. 그 다음에 새끼 기르기 관찰하기. 이제 번식기가 끝나고 나면 새끼를 낳죠.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제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30분에 한 10번 정도를 먹이를 갖다 준대요. 그러면 1시간이면 20회. 하루면 10시간을 갖다 줘. 24시간은 안 먹겠죠. 아무리 돼지라도. 그죠? 그럼 20회다. 그러니까 240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10마리씩 이렇게 갖다 준다 그러면 3,360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서 갖다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먹이 활동을 하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거는 우리 중랑구에서 꼭 공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이대 관찰. 지금 우리 서울의 새라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 우리 중랑천에 오리 많죠? 잠수성 오리가 많나요? 수면성 오리가 많나요? 잠수성 오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한강이 깊잖아요. 그래서 제일 초심자들이 할 거는 청둥오리, 고방오리를 많이 해요. 근데 경력이 높으신 분들은 보면 알라고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수컷이 좀 구별하기 쉽잖아요. 오리류는. 암컷을 찾는 것도 해봐요. 고방오리, 암컷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원래 수컷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가 행동을 관찰하는 수업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좋아할 때, 배고플 때 행동이 다 다르대요. 우리 반려동물들 키워본 사람들도 말은 통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오리도 마찬가지래요. 이거를 행동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목욕하는 거. 목욕하는 거 관찰하면 좋죠. 사욕이라고 해서 모래에다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에 목욕하는 경우도 있고, 햇빛에 일광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의 차이, 서식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무 맨 위에 한 7m, 10m 정도 되는 큰 나무들 보면 교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정상에 있는, 또 줄기에 있는, 낮은 덤불에 있는, 지상에서 뛰어다니는, 개똥집박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닥에 풀밭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우리 벌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태학에서 보면 서식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식지에 보면 어떤 생물이 나타날 것을 생태학자들이나 모니터링을 많이 하신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고기, 민물고기 공부하러 다닐 때 보면 저의 스승님들은 딱 돌멩이만 보면 여기에 무슨 물고기가 지나다닌다는 거 다 알아. 수십 미터 보면. 왜 그럴까요? 이게 물고기가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길이 있어요. 사는 곳이 있고. 우리 동사리 같은 데 보면은 큰 바위 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요즘에는 중앙천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작은 바위를 갖다가 큰 바위로 내려 탁 칩니다. 그럼 동사리가 쭉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기절해서, 아니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동사리가 만져져요. 기절한 채로. 참 신기한데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를 많이 탐지해 본 사람은 저 나무에 어떤 지점을 보십시오. 어떤 새가 있을 겁니다. 하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했던 분들은 정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5가지 중에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아마 보니까 1시간 정도 환경교육 흐름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이번에 지구를 구하는 환경학교란 제목으로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아마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서 피드백도 좋았고, 선생님들의 이런 지금 내용들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데요. 제가 코로나19만 아니라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드시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저도 좀 참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과제로 좀 내드린 거를 좀 심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제 지금 제출 양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기회 아마 여기에 제가 조사한 앙케이트에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있나요? 이 질문 대답을 어디에 나옵니까? 5년 이상 하셨다고 하는 분 한번 거기다 한번 댓글에다가 5년 이상, 자기는 한 3년 정도 됐다, 자기 1년 미만이다, 아니면 난 오늘 처음이다, 이번에 지구를 구하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스타디를 하면 안 되고요. 초심자들은 이제 초심자에 맞게,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경력자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선생님들이 이번에 오신 분들은 반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반은 아마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과제 주시고 질문 주시고 소감 주신 거 보면 저는 중랑구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 중랑구에서 좀 앞으로 좀 중랑구청과 함께 이 환경교육에 대한 좀 비전, 그냥, 난 강사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좀 만들어가요. 같이 좀. 그래서 제가 자연해반연구소가 앞으로 좀 도움도 같이 드리고, 대화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좀 도움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루하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강의한 것에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뒤에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좀 답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이제 환경교육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라진실입니다. 아마 저랑 한번 인사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그냥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따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하게 돼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도움을 주신 자연해본 연구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잘 참여해주신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환경교육 여태까지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차도 되게 간략하게 짰는데요. 2019년도 중랑구 환경교육과 2020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 그리고 향후 중랑구 환경교육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중랑 초록 에너지 체험관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보통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러니만큼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위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틀고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론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체험관 그 시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구비해뒀던 자가발전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오븐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총 18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4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체험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축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축제가 있을 때 신청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런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작년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장미축제에서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 동영상 교육을 주로 하고요. 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물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런 걸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만 할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은 지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 교육으로 이제 에코 파우치 만들기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고 관내 유치원 선생님들도 만족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 성인 대상 교육이 있었었는데요. 그린 리더 교육이라고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린 리더 초급 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을 경우에 환경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플러스 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대상이 성인이었었기 때문에 따로 체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었고 그냥 이론 교육이랑 동영상 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중고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은 이제 시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그린리더 중고급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은데요. 2019년 중랑구 환경강사 양성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년 8월 26일부터 30일 동안 5일간 현장 교육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립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진행됐었던 교육인데요.
저희가 80명이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한 6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교육을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저희 관내 주민분들이 많으신 걸로 좀 생각이 됐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교육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올해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환경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좀 기획을 했었던 건데요. 그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준공으로 좀 미뤄지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영역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저희도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큰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4월부터 중랑 초록 환경교실 이제 찾아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 또 올해 초에 원래 2월, 3월 정도에 이제 심화교육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결국에는 엎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8월 달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여름방학 맞이 지구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8월 중순쯤에 신내복합청사 4층에서 관내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기후변화랑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체험학습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까지 같이 진행했었던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환경 캠페인을 간단하게 구청 그 사거리 쪽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중랑 초록 환경교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4월에 진행됐어야 됐던 교육이었지만 이게 엎어졌어요. 왜냐면 유치원 대상으로 이렇게 누군가 외부인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자라고 돼서 이 교육은 현재 지금 비대면 중랑 초록 환경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청은 이미 사전에 이제 찾아가는 중랑 초록 환경 교실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취소가 됐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환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고요. 교환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환경교육센터에 올라와 있는 환경교육 기본 동영상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동영상에 관련된 얘기도 나눠볼 수 있도록 교환을 짜드렸고요.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에코파우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에코파우치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이 에코파우치 같은 경우도 환경교육 실정에 맞게 이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에코파우치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다 실제로 교육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면서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사진들인데요. 교육이 생각보다 좀 진행이 잘 됐었고 또 만족도가 꽤 있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이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육,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수강하고 계시는 교육인데요.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중랑 구민에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총 19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지금 17분이 수료를 하실 예정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수료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시면 이제 향후에 저희가 센터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 교육이 진행될 때 좀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실제 강사 활동까지 하실 수 있게끔 역량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환경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센터를 짓게 되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주민들의 에코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환경활동가를 저희가 직접 양성을 해서 중랑 국민들이 환경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PPT에 좀 오타가 났는데 중랑 지킴이 센터 가칭이라고 써 있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가칭인데 그냥 중랑 환경교육센터라고 좀 붙여서 보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캐치를 못해서 이렇게 가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중랑 환경교육센터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센터의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이제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 센터고요. 운영 대상은 중랑 구민을 비롯한 누구나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교육, 기본적인 기후변화 교육부터 생물 다양성, 생태계 탐험 교육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서 이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접 교환을 완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들의 애꿎임토로 활용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뭐 나중에 교육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교육 방향을 잡고 싶을 때는 또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특색을 살린 환경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 센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내 어울공원 아마 중랑 구민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서울의료원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요. 그 공원 안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어떤 그런 지역물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태 환경의 특성을 살린 그런 생물 다양성, 생태 복지 교육을 그 공원을 활용해서 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형성할 계획이고요. 또 연령별 환경 교육 또한 유아부터 노인까지 어우르는 교육인데 그 선생님들이 과제 제출해 주신 걸 저도 방금 받아봤는데 제안사항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생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랑 다양한 연령층을 어우르는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체험이라든지 실습 기회가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좀 중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센터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성하고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을 하시고 또 저희랑 나중에 더 센터가 건립되는 그 사이에 좀 얘기를 나누면 좀 더 다양하고 좀 완성도 높은 교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활동가에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내 주민분들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 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점차 받고 그러면서 전문성도 익히고 그러면서 저희 관내 실정에 맞는 환경 교육 교환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저의 이상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런 교육은 올해는 이제 추후로는 없을 것 같은데 2021년에 이제 하반기에 센터가 개관되기 전인 상반기에 그때 이제 지금처럼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환경활동가 중랑구 환경지킴이 양성 과정으로 해서 한 2회차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교육이 진행되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센터 안에 스마트팜이라고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을 제가 잠깐 넣어놨는데 제가 넣어놓은 그림은 굉장히 좀 멋있죠?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인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멋있는 건 설치가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1층에는 이제 물고기가 있고 2층에 식물들이 그 물고기의 배설물을 가지고 좀 식물을 키우는 그런 스마트팜을 저희가 실내에다가 조그맣게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미래 도시 농업이랑도 맞고 해서 좀 순환형 환경을
그러니까 순환형 친환경 그런 도시 농업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그걸 가지고 좀 미래 환경은 이런 식으로 환경 오염이 좀 없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원 안에 센터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드론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 같은 걸로 공원 안에서 이제 조작을 하면서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직접 발로 갈 수 없는 곳에 사진으로 직접 찍고 그런 걸로 이제 생태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식인 교육을 조금 하나 개설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중랑구 환경교육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방향을 좀 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이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을 제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저 화면을 전환하시면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아래에서 네, 3가지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민 선생님이 이제 2020년 환경 관련 수업을 누가 진행했었나요? 중랑구에서 환경 강사 양성을 했었는데요. 양성된 강사분들이 나간 경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요. 없어요, 아직은. 저희가 작년에 양성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기본 소양인 거예요. 기본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냥 어떤 능력을 양성시키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을 안타깝게도 좀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서 내년에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교육에는 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민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 답변하다가 살짝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과 올해도 양성 강정을 가지는데 올해 관내 환경 수업에 작년에 양성된 선생님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나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진행되는 환경 수업은 아까 그 PPT상으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내 여름방학맞이 환경교육이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터져서 실제 대면 수업은 2회밖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되게 좀 빠르게 잡혔었던 거기도 하고, 작년에 양성과정 가졌던 분들이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수업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좀 같이 활동에 투입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그런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8월에 받았던 교육으로 이제 갑자기 또 투입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교육은 그냥 원래 수업을 하셨던 그냥 환경 전문 강사님이 한 2회 정도 수업을 해주셨었고요. 향후에 있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또 이제 환경 활동가 양성 교육을 2회 정도에서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수업을 수료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교육은 저희 환경 교육을 들으신 선생님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내년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런 교육이 또 다른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센터 활동과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향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이 몇 개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수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그 명단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수료하셨던 분들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계속 수료해 주시는 분들 명단이 중복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이분들은 진짜로 중랑구 환경 강사로
활용하실 생각이 있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럼 저희가 또 그분들이 환경교육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간 진행하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 약간 연결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맑은환경과 라디실 주무관님으로부터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중랑구의 환경교육 비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그 전에 자연해방연구소 오창길 대표님께서 중랑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실제라고 해서 약간 맛보기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수료식도 있고 단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수료식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육을 들으시면서 내셨던 복습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제안을 해주셨고 또 어떤 걸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를 간략히 저희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후변화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일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실제로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냐, 기후변화를 어떻게 느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김명민 선생님께서 에어컨을 끄자마자 보일러를 켠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도 못 해봤다. 실제로 저도 한 일주일 전까지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지금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절의 변화가 급격한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런 것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볼 수 있는 생물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강의로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우리 구의 생물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실천적인 방법들을 다음 기회에 교육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계절 자연빙고를 듣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어떤 자연빙고가 중랑구에 더 이렇게 결합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됐으면 좋겠는지라고 여쭤봤더니 중랑천 서식 생물 빙고를 좀 빙고로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빙고로 오감, 촉감, 감성까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중랑구청장이라면 중랑구에 적용하고 싶은 기후변화 정책이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천수영 씨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로컬푸드 농가 살리기를 좀 중랑구청에서 좀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농가도 살리고 그러니까 중랑구의 그 중랑구와 특정 농가를 협약을 맺고 농가도 살리고 또 우리 국민께는 좋은 농산물이 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녹색 소비 관련해서 어떤 환경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아시죠? 이 환경교육이나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같은 어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하면 대체로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들에게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주신 분이 안 그래도 이번 교육도 그렇고 옛날 교육도 그렇고 생각보다 주부분들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좀 아버님 나이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녹색 행사, 녹색 소비에 대한 행사는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떤 게 왔냐면 하루를 그냥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안 쓰는 날로 정해서 온 중랑 구민이 그날은 일시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안 쓰는 날로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의식 전환이랑 행동 전환이 굉장히 빠를 것 같다라는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교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또 교구를 활용한 지도안이나 교수법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걸 보니까 교구를 활용한 교수법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드렸더니 이해가 빨라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몰입도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또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랑구형 자연빙고를 제안을 해달라고 했을 때
중랑천변의 물소리와 장미꽃을 주제로 물소리 자연빙고라는 아주 새로운 장르가 개척이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물소리를 어떻게 자연빙고로 연결할까? 스마트 시스템과 연결이 된다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후변화 관련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우리 그 주무관님께서 혹시 네. 저희 기후위기 수업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아니면 조금 좀 다짐을 하게 된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새롭게 알게 되거나 다짐을 하게 된 거라 그냥 좀 새롭게 알게 됐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놀랐었고요. 그렇죠. 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네네. 원래 주무관님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고 평소 실천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후위기랑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 구조적 재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좀 새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또 굉장히 자연 빙고에 대한 얘기가 많으세요. 옥상 텃밭 빙고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랑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싶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일가구 일발전소를 제안합니다라고 최옥희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일가구 일발전소. 일발전소. 네네.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선생님들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버리지 않고 저희 주무관님께 직접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의견들이 앞으로 중랑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나 정책 같은 데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료식을 대신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19분 중에서 17분이 참석을 하셨고 17분들께서 저희가 복습용 과제로 낸 모든 과제들 다 제출을 해주셨고 지도안도 보시다시피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도안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시간은 좀 없지만 제목이라도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냈구나 좀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수영 선생님께서는 체험과 자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출해 주셨고 박동숙 선생님께서는 시와 식물 이야기라고 해서 식물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 식물을 주제로 시를 만들어보는 굉장히 독특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박점자 선생님께서는 중랑천에서 코로나 잠시 멈춤이라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서상채 선생님 중랑천 생태계 교란식물, 손양자 선생님 풀이랑 꽃이랑 공원 한 바퀴, 안희영 선생님 자연 만다라, 이경순 선생님 먹골배 나무 알림이, 이수연 선생님 메뚜기 탐정에 대해 빙고를 외쳐라, 정효숙 선생님 알콩달콩 열매잔치, 조동필 선생님 생물의 다양성, 천수영 선생님 중랑천에 서식하는 보물찾기, 최옥희 선생님 곤충이랑 놀아요, 최지영 선생님 중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제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내셨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제목을 붙이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민들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이 좋으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 많아서 좀 여러분께서 대중 친화적인데 감각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2시간 강의를 함께 해주신 우리 중랑 구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료증은 저희가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 네, 지금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